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은 시작합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 사찰 의혹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내려지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그대로 확정됩니다. 윤 총장 측은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17시간 반이 걸린 징계위 2차 심의는 1차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절차상의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다시 날을 정해서 심의를 이어가자는 윤 총장 측의 요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최종 의견 진술 없이 회의장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밤 9시쯤부터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한 토론이 이어져서 오늘 새벽 4시가 지나서야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는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부터 정직 2개월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오늘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내려가는 등 사흘째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 구미에서는 50대 여성이 저체온증으로 숨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주 후반에 잠시 풀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잠시 후에 발표될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는 일단 만남과 이동을 계속해서 줄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화이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모더나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이번 환자가 11만 명을 넘어서 또다시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백신이 올겨울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사상 초유의 징계입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오늘 새벽 4시쯤 징계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면서 내세웠던 6가지 비위 혐의들 가운데 판사 사찰 의혹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되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그대로 확정됩니다. 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재가해서 징계위 국면을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내는 것으로 곧바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의 결정, 구체적인 내용과 또 앞으로에 대해서 오늘 아침면에서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10시 34분에 시작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는 오늘 새벽 4시를 넘기며 끝났습니다.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의 결과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징계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습니다. 과반수가 되는 순간 가장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양정을 정했습니다. 청와대나 장관님한테 오더 받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변론에 대해서? 그렇죠.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세운 징계 사유들 가운데 4개를 인정했습니다. 주요 사건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입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와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 위반 등은 징계 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불문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확정됩니다. 대통령의 재가가 이루어질 경우 윤 총장은 2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되고 그 기간에 보수도 받지 못합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거를 벗겨보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니까요.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어제 오전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습니다. 기피 신청 문제와 휴대전화 제출 여부 등을 놓고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징계위원들은 윤석열 총장 측이 최종 의견 진술까지 거부한 채 퇴장하자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습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2차 심의 시작 전부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거에 의해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한 분에 대해서는 회피를 안 하신다는 기피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둘 다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제출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징계위가 변호인들에게 보안상 이유로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들은 재판에서도 휴대전화를 안 낸다면서 거부했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휴대전화를 책상에 올려둔 채 증인신문을 하고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최종 의견 진술 문제로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징계위는 하루를 추가로 주겠다고 했지만 윤 총장 측은 시간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어제 나온 진술과 추가로 제출된 자료 등 검토할 것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은 심의를 종결하겠다며 1시간 내 최종 의견 진술을 하라고 독촉했습니다. 결국 윤 총장 측은 이의를 제기하며 퇴장했습니다. 이후 징계위원들은 밤 9시가 넘어 회의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자정을 넘겨 윤 총장의 징계 수위를 두고 토론한 끝에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정직 2개월 처분을 발표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가 2개월 동안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 징계를 청구한 것이 처음이고 청구에 따라 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도 처음인데 결국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징계위원회가 어제 증인신문 등을 거쳐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의 직무는 언제부터 정지가 되는 겁니까? 네, 징계위가 오늘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해서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 징계위 의결사항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에 대한 집행을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징계위 의결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어제 오전 국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에 윤 총장 징계도 신속하게 집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면서 내세웠던 비위 혐의들이 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이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징계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네, 징계위는 추미애 장관이 제기한 6가지 혐의 가운데 4가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가 인정한 4가지 사유입니다. 재판부 사찰,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입니다. 하지만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부적절하긴 하지만 징계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수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습니다. 네, 어제 심의 과정에서도 윤 총장 측은 제기된 혐의들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결국 최종 진술까지도 거부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징계위가 앞서 4가지 사유를 인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윤 총장 측은 무고하다는 입장입니다. 윤 총장 측은 어제 오전 2차 심의에서도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 대해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어제 오전 2차 심의에서도 그 대한 기피 신청 1차 심의에 의해 2번째였는데요.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을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후 윤 총장 측은 최종 진술을 거부하고 자리를 박차고 떠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새벽 정직 2개월의 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한 것이 지난 1월 초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이어져 왔었고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달 24일입니다. 이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해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주요 비위 혐의가 발견됐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윤 총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반발한 뒤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25일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를 멈춰달라며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그 다음 날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추 장관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며 맞섰습니다. 검찰 징계위원회도 끝까지 강행했고요. 결국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말이죠. 일단 오늘 징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내게 될까요? 윤 총장 측 이한규 변호사는 어젯밤 9시쯤 심의 절차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절차가 종결되는 걸 보니까 저희들의 이런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정되면 바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네, 어제 이런 윤 총장 측의 이런 발언으로 봤을 때요. 윤 총장 측은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추가적으로 징계 불복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청와대와 각 당의 반응도 궁금한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금 전 논평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는 터무니없다며 징계위원회를 징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번 계기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이 안 나왔고요. 네, 청와대는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수고했습니다. 사흘째 영하 10도를 밑도는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철원의 기온은 영하 18도 아래로 떨어졌고 서울도 영하 11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대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추위 속에 경북 구미에서는 50대 여성이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모레 금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점차 풀리겠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한파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새벽 6시 기준으로 강원도 철원의 수은주가 영하 18.1도까지 떨어졌고 서울은 영하 11.2도를 기록했습니다. 평년 이맘때보다 7도에서 10도가량 낮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는 한파 경보가,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에도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1도, 전주 0도 등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제주 산간엔 최대 15cm의 폭설이 쏟아지고 전라 서해안에도 2에서 7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면서 어제 오전 경북 구미에선 50대 여성이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건물 앞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북 보건당국은 전국에서 이번 겨울 첫 저체온증 사망자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 일요일 새벽 불을 쬐던 노숙자의 몸에 불이 붙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에 불이 붙은 이 남성은 때마침 지나가던 승용차에 위급한 상황이 목격돼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김보건 씨와 여자친구는 가던 길을 멈추고 119에 신고한 뒤 무릎 담요를 이용해 불을 껐습니다. 저는 이제 어차피 해야 될 일을 했던 것뿐이고 어느 정도 타이밍이 맞아서 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모레 금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풀리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10시까지 새롭게 확인된 감염자만 915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는 일단 만남과 이동을 계속해서 줄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종교시설에 대해 어떠한 대면 모임도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신규 확진자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 최고치 1,030명이 사흘 만에 경신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802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이 중 지역 발생이 774명을 넘어 이대로라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지역 발생 800명을 곧 넘어섭니다. 방역 당국이 지목한 주요 전파 집단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총 10건이 발생하여 12월 14일 현재 547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종교시설 관련된 분들은 더는 어떠한 대면 모임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이나 환자가 머무는 의료기관, 요양시설로 병이 유입되면서 위중증 환자도 늘었습니다. 인명피해가 큰 점을 유념해 주셔서 평상시에도 비록 시설 밖의 생활에서조차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 14명과 형 집행정지로 출소한 1명, 이들의 가족과 지인 9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기존에 집단 감염이 있었던 교도소나 군부대, 콜센터, 물류센터 등에서의 발병 사례도 다시 나타나는 모양새입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3단계 격상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시민들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정부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건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이제 위험하다는 겁니다. 가족, 지인들을 만나서 우리끼리는 괜찮겠지, 마스크를 벗었을 때 감염이 시작돼서 바깥으로 퍼지게 되는 이른바 일상 감염이 이번 3차 대유행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제천 김장 모임에서 23명이 감염됐습니다. 천안에서는 마을 주민 7명이 확진됐습니다. 모두 시작은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집이니까,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한 겁니다. 실제로 최근 2달 사이 연령대별 감염 경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가족 또는 지인 감염이 가장 많습니다. 가정 내에서 코로나가 쉽게 전파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전 세계 20여 개 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도 코로나19는 비슷한 감염병에 비해 가정 내 전파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메르스의 3배, 사스의 2배입니다. 가족이나 지인 감염이 무서운 건 외부로 무섭게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찾기 힘들고 전파 속도도 빠릅니다. 지역 확산으로 가는 핵심적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접촉을 줄이는 것 말고는 해법이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마디의 말과 걱정보다 지금 당장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며 특히 코로나19 유행 전파의 길목을 차단하는 일이 중요하기에 전문가들은 집안에서도 방역을 철저히 하고 대면 모임 자체를 멈춰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최근에 스키장에 몰린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또 우려가 컸었죠.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어디까지 퍼졌을지 방역당국이 또 긴장하고 있는데 연말을 맞아서 스키 인파를 포함해서 강원도 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갈 것으로 예상돼서 또 비상입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강원도의 한 대형 스키장입니다. 이곳에서 확진자가 2명 나왔습니다. 한 명은 지난 10일과 11일 스키장에 다녀갔습니다. 다른 한 명은 스키장에서 장비를 빌리는 렌털샵의 20대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직원 전용 기숙사에서 지냈습니다. 같은 층 직원들이 모두 검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확진자가 3명 더 나왔습니다. 렌털샵 동료 직원 1명과 안전요원 2명입니다. 스키장 측은 직원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근무했고 방문객과의 접촉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확진자가 스키장 밖에서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을 썼습니다. 술자리 모임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일을 할 때 그 원활하게 좀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뭐 여기서 친목 도모도 하고 그런 것들은 있었어요. 스키장에 들어와 있는 외부 업체에서도 확진자가 2명 나왔습니다. 스키장 업무에 관련이 있거나 같은 숙소를 쓰진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스키장 측은 오늘 하루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스키장처럼 실외에 있는 장소는 감염 위험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스키장은 마스크도 계속 쓰고 있어도 상관도 없고 거리도 엄청 떨어져서 스키 타니까 다른 때보다는. 실제 동해안에 이름난 콘도나 호텔들은 연말엔 해돋이 관광객 등이 몰려 객실이 거의 모두 예약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는 등 방역 수칙을 어기면 언제 어디서라도 감염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최대한 빨리 백신 접종이 시작돼야 하지 않나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미국에서는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도 조만간 긴급 사용 승인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계획 관련 절차들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당장 이 겨울의 혹독한 현실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뉴욕시 흑인 간호사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미국 코로나19 백신 접종. And it didn't feel any different from taking any other vaccine. I hope this marks the beginning to the end of a very painful time in our history. 중북부 미네소타와 그 아래 일리노이를 거쳐 남부 텍사스에 이르기까지 미국 전역에서 접종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우선 백신을 맞은 대상은 의료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요양원으로 점차 확대됩니다. 화이자에 이은 두 번째 모더나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자문위원회 심의를 이틀 앞두고 검토 자료를 먼저 공개했습니다. 예방 효과 94.5%에 특별한 안전상 우려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화이자처럼 임상 과정에서 4명이 안면마비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3명이 회복되는 등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빈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Data that are so similar. The one difference between the two products relates really to the cold chain requirements. 화이자 백신은 섭씨 영하 75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지만 모더나 제품은 영하 20도만 유지하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연일 증가해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전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뉴욕시는 크리스마스 직후에 전면 봉쇄 조치를 다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나라가 영국과 미국 등이고요. 전 세계 각 나라들이 자국민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하게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소식은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화이자 백신을 승인하기 위한 회의를 원래보다 앞당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가 현지 시간 15일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 승인 회의를 오늘 21일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 회의는 원래 29일에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이상 앞당겨진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의약품청이 회원국 정부들로부터 승인을 빨리 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약품청이 접종 공고를 하면 EU 집행위원회가 며칠 내에 승인할 걸로 보입니다. 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에 올해 말 전에 첫 접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학교에서 300명의 학생이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한 곳이 이슬람 극단 조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보코하람 지도자를 자처한 아부바카르 세카오는 자신들이 납치극의 배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1일 나이지리아 북서부 카트시나 주 남학교 기숙학교에 무장 괴한들이 들이닥쳐서 학생 320명을 끌고 갔습니다. 세카오는 로이터에 보낸 음성 파일을 통해서 서구 교육은 알라가 허용하지 않았다고 강변했습니다. 이 학교는 정부가 세운 과학 전문 학교입니다. 납치된 학생들의 부모들은 정부의 석방 노력을 간청하고 있고 정부는 보코하람 측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보코하람은 지난 2014년에도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주에서 여학생 270여 명을 납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내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영국이 인도, 호주와 함께 우리나라를 게스트 국가로 초청했습니다. 앞서 올해 의장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까지 포함해 4개국을 초대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는데 영국의 초청 리스트에서 러시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문제를 제기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정임대료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집합 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50%를 깎아주고 집합 금지 업종에는 아예 임대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임대료 멈춤법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나누는 편가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어제 김창룡 경찰청장과 만나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 국정원 내부에 대공수사권 이관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3년 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할 때까지 국정원의 모든 대공수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어제 2차 본교 수업에 나섰는데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입장차만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노사 각각의 내부 검토를 거쳐서 추가 교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 4척을 수주했는데요.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중간지주사입니다. 이번 계약 금액은 6천억 원가량입니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가게 돼도 운영을 하게 해달라고 대형마트들이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집안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식재료 수요가 많은 걸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충남 천안 체험농장의 관상용 더위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경북 구미의 6개 농장과 전북 임실의 유경 종계 농장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와서 어제 하루 동안 3건이 추가됐습니다. 국내 확진 농가는 16곳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새벽 원주에서 폐가 체험 콘텐츠를 촬영하던 유튜버가 발견한 시신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지문 확인 결과 60대 노숙인으로 밝혀졌는데 올 가을까지 폐가 주변에서 이 남성을 봤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9월에서 10월 사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이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KTX 승무원들 중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14일 무증상인 상태로 근무를 하던 중 밀접 접촉자라는 연락을 받고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홀레일은 접촉이 의심되는 직원 10여 명에게 자가격리 조치를 내리는 등 내부 방역은 했지만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방역 관리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 무주에 있는 노고탄에서 삼국시대 봉수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2개의 기단과 봉수 관련 유구가 발견이 됐는데 전북 동부 지역에 삼국시대 봉수와 관련한 연구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조선시대 관청인 종친부 건물이 미디어 아트 전시 공간이 됐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안에 있는 이 건물에서 돌아온 미래를 주제로 미디어 작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 주최 항공산업 일자리 박람회가 오늘부터 2주 동안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생중계가 되는 토크 콘서트에서는 현직자들이 말하는 직무 경험과 정보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의 협의체 첫 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지난 9월에 의정 합의가 나오고 석 달여 만에 처음으로 회의가 열리는 건데 의사 인력을 늘리는 문제 등을 놓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금융업계와 간담회를 오늘 하는데 코로나 관련 병상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시중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사내 연수원을 확진자 치료 병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오늘부터는 충남 천안의 가금 생산물에 대해서도 반입을 금지합니다. 천안 거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 춥습니다. 현재 철원은 영하 19도, 서울은 영하 11도를 보이고 있고 낮 기온도 영하권으로 매우 춥겠습니다. 한파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모레 금요일에 풀리겠습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 대기는 더 건조해졌습니다. 동해안과 울산에는 건조 경보가 내려졌고 서울과 경기 동부, 경상북도 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내일 아침까지 많게는 1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호남 서해안에는 2에서 7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11도, 춘천 영하 17도, 광주와 부산 영하 5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 영하 4도, 춘천 영하 2도, 전주 0도, 대구 1도로 어제와 비슷해 춥겠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사회로 돌아온 조두순에게 법원이 꼭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해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밤 9시부터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놀이터나 어린이집, 학교에는 아예 못 갑니다.
술도 신고하고 조금만 마셔야 합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2달 전 검찰은 조두순이 출소하면 이건 꼭 지키게 정해달라고 몇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조두순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교육시설을 드나들어서도 안 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학교, 보육원, 놀이터와 어린이 공원이 대상입니다. 이 2가지 사항은 전자발찌를 통해 어기는 즉시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립니다. 전담보호관찰관이나 경찰이 출동합니다. 검찰은 또 아예 술은 못 먹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건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마시면 안 된다고 정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 수치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소주 1-2잔 정도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시에 전담보호 관찰관이 알코올 측정을 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가급적 마시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두순 본인 노력이 중요하지만 밀착 감시하는 당국도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술을 먹으려면 보호 관찰관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집 밖에서 마실 경우 음주 장소, 술 종류, 귀가 시간, 이동 방법을 신고해야 합니다. 집 안에서 마실 때도 술 종류를 알려야 하고 마신 뒤 6시간 내에 외출하려면 방문 목적과 장소 등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항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7년 동안, 즉 2027년 12월 11일까지 적용됩니다. 안 지켰다가 적발되면 조두순은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을 떠나 규정을 어기거나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애초부터 법무부와 경찰, 안산시가 제대로 감시하는 게 먼저입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남 함양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해 집에서 혼자 살던 7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장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출동 30여 분 만에 초기 진화에 성공한 뒤 잔불을 정리했습니다. 부산에는 지난달 27일 건조주의보가 발령됐고 2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반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해상에서 홍콩 선적 3만 톤급의 상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중국 선원 2명이 해상으로 추락했지만 중국 선단선에게 바로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2척을 현장으로 급파했고 현재까지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지난 14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핵 합의와 관련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핵 합의 파기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이란 역시 1시간 안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이란의 인권 문제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전 연방수사국 요원 로버트 레빈슨의 실종과 관련해 이란 관리 2명을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3월 이란을 방문했다가 실종된 레빈슨은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레빈슨이 사실상 이란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고 이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종 3년 반 만인 지난 2010년 도움을 요청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레빈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영상 속에 담긴 레빈슨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Please help me get home. 33 years of service to the United States deserves something. Please help me. 이란 반체제 언론인 루홀라 잠이 사형 판결 확정 불과 나흘 만인 지난 12일 교수형에 처해진 것에 대한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잠은 아마드 뉴스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2017년 12월 이란에서 진행된 반정부 시위 상황을 전달하다가 폭동,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정치적 망명자로 수년 동안 프랑스에 머물다가 지난해 10월 이란 혁명수비대에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핵 합의 복원을 위해 중재자로 나섰던 프랑스와 독일, 영국은 루홀라 자매 처형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 이란은 이들 국가와 공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핵 합의를 복원하기 위한 논의를 재개하려고 했지만 이란 주재 프랑스와 독일, 영국 대표는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루홀라 자매 처형은 정당했으며 유럽과의 관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ما هم در چارچوب قانون و مقرراتمون عمل خواهیم کرد. بعید میدونم این مسئله به روابط ایران و اروپا لطمه وارد کنه. 전직 FBI 요원 실종에 따른 미국의 제재와 반체제 언론인 사형에 대한 유럽의 반발이 중동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란 반체제 언론인의 사형 집행에 따른 파장에 대해서 짚어보죠. 이란과 미국의 핵 합의 복원, 중재자로 나섰던 유럽 국가들이 반발하면서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후폭풍 어느 정도나 거셀까요? 네, 다소 약간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유럽 쪽에서 참석 안 할 거라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다시 유럽 대표가 두 가지 문제를 섞지 않겠다. 즉, 핵 협상과 반체제 인사 사형 문제는 별개의 것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오늘 수요일 이란과 대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대화는 시작할 것 같은데요. 다만 이란 쪽에서 너무 급하게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다는 데 대한 유럽의 불만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이란은 실종된 전직 FBI 요원 문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까지 받게 된 상황입니다. 이 문제로 이란 내부의 강경파들의 발언권이 더 세진다거나 더욱 반발하는 상황이 펼쳐지진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으로서는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려고 할 거고요. 강경파들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강경파들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왜냐하면 압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국민들을 모을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강경파로서는요. 미국은 지금 행정부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의 법정에서 14억 달러를 피해자 가족에게 이란이 지불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 쪽에 대해서도 또 행정부가 관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사정은 사실 로하니 대통령처럼 미국과 핵 협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로하니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 복귀 문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명히 지금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에서는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문제로 걸고 넘어갈 겁니다. 탄도미사일을 감축하라든지 없애라 할 것인지. 두 번째로는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과 핵 협정할 때 주변 국가들을 전혀 완전히 무시를 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주변 국가들, 즉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이란과의 새로운 협정에는 자신들도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거부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두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지난달 말 이란 핵 과학자가 암살되면서 이란 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진 데 이어 반체제 언론인 사형에 대한 유럽의 반발과 전직 FBI 요원 실종에 따른 미국의 제재까지 겹쳤습니다. 로하니 대통령, 나라 안팎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내년 6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로하니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쌓여있는 과제를 로하니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따라 중동의 판도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기가 됐던 발표가 어제 나왔고 이 공식 사과의 의미에 대한 여러 해석들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표에 당 차원에서 힘을 싣기도 했지만 예상대로 당내 반발도 나왔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반성하고 사죄하며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5분여의 기자회견 동안 사과 표현이 12번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들이 유죄를 받은 데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혐의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특정한 기업과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공직인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무엄하게 권력을 농단한 죄상도 있습니다.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잘못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기자회견은 대국민 사과를 놓고 의견이 다소 달랐던 주호영 원내대표도 함께했습니다. 당 차원의 공식 사과에 힘을 싣는 차원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JTBC에 사과를 잘했다고 본다고도 평가했습니다.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비해 탄핵 논란 등을 털어내고 중도층을 끌어안는 시도란 해석입니다. 하지만 당 안팎의 반발도 심했습니다. 개인적 정치 욕망을 위장한 속임수, 대표성도 없고 뜬금없는 사과란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김 위원장 개인만이 아닌 당 전체에 사과이길 바란다고 경계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이번에는 JTBC 추적 보도 내용인데요. 돌보던 아이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 동안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 교회 목사 이야기입니다. 17년 만에 고백이라면서 한 피해자가 폭로를 했고 다른 피해자들도 나온 상황입니다. 먼저 봉지욱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압수수색용 박스를 들고 걸어갑니다. 들이닥친 곳은 경기도의 한 전원주택 마을. 주거지가 압수수색영장 집행하러 나왔습니다. 교회 관계자가 막아서자 강제 진입을 시도합니다. 저희가 빼서 여기다 내보내드릴게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A 목사의 자택과 맞은편에 있는 성교학교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A 목사가 20년 가까이 성착취를 해왔다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 교회에 갇혀 지냈다던 20대 여성 3명입니다. 이들은 A 목사가 자신의 부모들에겐 아이들을 영적으로 보살핀다 말해놓고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착취 때마다 목사가 동영상을 촬영했고 억지로 함께 보도록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성인이 돼서야 겨우 탈출했지만 목사가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30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명한 게 있습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경찰은 목사의 자택과 차량에서 동영상 촬영 증거물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JTBC 봉지욱입니다. 네, 경찰은 이 목사가 찍었다는 성착취 동영상 파일을 찾기 위해서 예상보다 좀 더 일찍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은 정규 교육도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국에서 조사가 나오면 이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피해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해당 목사 측에서는 성폭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영재 기자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곳은 두 곳입니다. 피해자들이 머물렀고 피해를 봤다고 말하는 곳입니다. B씨 자매를 비롯한 3명이 용기를 냈습니다. 고소장에 성폭력을 당했다며 자세히 적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2002년 겨울 A 목사는 B씨를 교회 1층 자신의 방으로 부릅니다. 죄를 용서해주겠다며 저지른 나쁜 행동을 말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목사는 이 행위를 음란죄 상담이라고 말했다고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다른 아이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냐며 인정할 때까지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거짓으로 인정하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도 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습니다.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유사 성행위를 시켰고 그걸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다고 고소장에 적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음란 마귀가 빠진다고 목사가 말했다는 겁니다. 많게는 1년에 60번, 또 해가 지날수록 더 잦아졌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이런 일은 17년간 계속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치스러웠지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에겐 목사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실이라면 돈독한 관계로 심리적 지배를 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그루밍 성범죄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대신 교회에서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웃들이 알 정도였습니다. 해당 목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애들한테 뭐 정말로 손해가 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거는 저희 교회 교인들 다 압니다. 그렇게. 또 집에서 대안학교처럼 운영하며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오늘 새벽 4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결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세웠던 비위 혐의들 가운데 판사 사찰 의혹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검찰총장 임기제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징계가 결정될 것이다. 뭐 이런 추측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뭐 해임보다는 정직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정직 2개월의 처분이 결정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한 정직 3개월 정도 할 거 예상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예상했던 대로 해임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제 검찰총장 임기제를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정치적 후폭풍도 상당하겠죠. 만약 정직 6개월을 하면 최대 정직 6개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내년 7월 임기까지 사실상 해임이나 마찬가지니까 중간쯤 택하지 않겠는가 싶었는데요. 사실 이런 것도 결국 뭐 정무적 판단이겠죠. 이래서 아마도 이제 이 정직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권력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고 윤석열 총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정무적 판단이다 아니다 또 이런 논란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법적인 절차적 정당성, 그다음에 실제로 뭐 제기됐던 혐의들이 과연 사실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법적인 판단이 제일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역시 그렇게 판단하는 가운데서도 만약에 이런 어떤 해임이라든지 뭐 정직 6개월이라든지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떤 후폭풍이 있을까 하는 것들 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징계라는 것은 또 뭐 여러 가지 그 정황상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엄밀한 법적 절차라기보다는 법적 절차 플러스 정무적 판단이 함께한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한중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 대리가 징계를 결정한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질책은 달게 받겠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글쎄도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선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이 정무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근거가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양극단 아니겠습니까? 어쪽에는 뭐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을 해임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쪽에서는 이게 무슨 징계 사유가 되겠느냐? 네. 현직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극단으로 갈리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이라는 것은 결국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한중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떤 법적인 판단만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정무적 판단이 가미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세웠던 비위 혐의들 가운데 재판관 사찰 의혹 등 4가지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뭐 징계 사유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6가지를 내세웠는데 뭐 그에 대해서 4가지가 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됐으니까 일단은 그것에 대한 뭐 정당성은 인정받았다고 봐야겠죠.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역시 뭐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아니겠습니까? 채널A 사건 관련해서 감찰 방해, 관련 수사 방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4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이렇게 4가지가 인정됐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추 장관의 주장이 일응 받아들인 거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법적인 엄밀한 절차는 아닌 것이고요. 여러 가지 법정에서 그 공방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 정도로 엄밀하게 대립 당사자가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그것을 제3자가 판단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100%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제도 기피 신청이 이루어졌고 또 기각 결정도 내려졌습니다. 정한중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 등 2명에 대해서 뭐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 이러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걸 기각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엄밀한 법적 절차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징계해서 기피 사유나 이런 것에 있어서 기피 신청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제3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본인들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으면 본인들이 판단했다. 이건 사실 엄밀한 법적 절차는 아닌 거죠, 이것을. 근데 이제 정한종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첫 번째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원래는 이제 검사 징계법에 보면 7명의 징계위원을 구성하고 예비위원을 두게 돼 있거든요. 네. 예비위원 중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그만두면서 바로 새롭게 이제 징계위원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라 원래는 이 원래 본 징계위원이 그만두게 되면 한 자리가 비게 되면 예비위원 중에서 충원을 해야 되는데 원래 예비위원이 아니었던 사람이 충원됐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법적인 절차가 문제된 부분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본인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들이 재량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절차로 가게 되면 조금 문제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 총장 측에서는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입니다.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요. 징계 처분, 무효 소송도 제기하게 될 텐데 역시 뭐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절차적 정당성 이런 부분이겠습니까? 물론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제일 먼저 따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징계위 구성이라든지 징계위 운영 문제라든지 또 이제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마지막 다 순간에 그 심재철 검찰국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이 본인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재철 검찰국장은 징계위에서 직권으로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위원회에서 의견서로 대신했거든요. 그것은 전혀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거죠. 만에 하나 심재철 검찰국장을 징계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증인 신청을 안 했다면 분명히 윤 총장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했을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제 징계위에서 신청을 하고 증거를 처리하고 그것을 또 의견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윤 총장 측에서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여러 가지 절차적 정당성 따져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에서 나올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한 소송 또 가게 되면 징계 내용의 적정성 여부, 징계 내용이 타당하냐, 사실관계가 맞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징계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느냐, 지나치게 무거운 것은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년 1월 초쯤이면은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야 사실은 공수처 출범이 무슨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상상을 불허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윤석열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 2월까지 이제 직무 집행이 정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직이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정직 기간이 풀리면 또 이제 수사를 해서 피의자니까 다시 직무 배제하겠다.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사실은 공수처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상당히 중요한 관심의 대상인 거죠. 네,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이걸 제청을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되면 곧바로 정직 2개월은 확정이 되는 거고요. 네, 앞으로 진행될 상황들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에서 코로나 진단 도구를 사들였던 미국 메릴랜드주가 모두 사용을 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더 구매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메리랜드 주지사 레리 호건 씨가 현지 시간 15일 한국 업체 랩지노믹스로부터 구매한 진단키트 50만 회를 모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어려운 시절에 도움을 준 한국 정부와 랩지노믹스에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릴랜드주는 미국의 진단키트가 매우 부족하던 지난 4월에 한국산 진단키트 50만 회분을 사들였습니다.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의 최종 승인을 거쳐서 검사 현장에 활용했습니다. 한국계 부인을 둘 레리 호건 주지사는
한국산 진단키트 100만 회분을 추가 구매하는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코로나에서 무서운 게 증상이 없는 상태로 감염이 퍼지는 경우입니다. 모더나에서는 자신들의 백신이 무증상 감염도 막을 수 있다고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더나는 우리의 백신은 무증상 감염 예방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더나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식품의약국에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모더나 백신은 4주 간격을 두고 2차례 접종됩니다. 임상시험 참가자들 중에서 무증상 감염자로 나타난 수치가 1차 접종 뒤에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강남 대형 빌딩 화재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11시 10분쯤 강남구 역산동 14층 건물 지하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역량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서 불길을 잡았습니다. 현장에 작업자들은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어머니의 죽음 끝에 노숙인이 된 아들의 사연에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아들 최모 씨가 석 달간 노숙 생활을 했던 지하철역을 다시 찾아서 어머니가 숨진 뒤 집을 나온 최 씨가 어떻게 지냈는지 확인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만날 때까지 나흘간의 모습이 담긴 CCTV 기록을 입수한 겁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려 했던 그의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 외침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자연 기자입니다. 발달장애인 최 씨는 어머니를 잃고 석 달간 이곳에서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는 최 씨가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근의 CCTV를 좀 찾아봤는데요. 사회복지사 정미경 씨를 만나기 전 나흘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이곳에서도 오고 가는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고립된 채 혼자였습니다. 최 씨가 집을 나와 자리를 잡은 곳은 집에서 불과 1km 떨어진 이수역 앞이었습니다. 집을 나오면서 챙겨온 짐은 가방 2개가 전부입니다. 한참을 서성이던 최 씨, 자리를 펴고 앉습니다.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어머니가 5월 3일에 돌아가셨다. 도와달라. 어머니 김 씨의 죽음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몇 시간을 쪼그려 앉아있던 최 씨, 음료수를 꺼내듭니다. 최 씨가 그날 먹은 건 음료수 한 병뿐입니다. 그냥 안 일어나셨어요. 식사는 어디서 하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나흘째 이수역 앞을 지키던 최 씨에게 한 여성이 다가갑니다. 사회복지사 정미경 씨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나흘치 영상에서 유일하게 말을 걸었던 인물입니다. 이번 일이 알려지면서 최 씨는 긴급 복지 대상자가 됐습니다. 매달 생계비 45만 원이 나오는데 그것도 내년 5월까지입니다. 이후 최 씨가 어디로 가게 될진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두 모자는 왜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정부가 취약계층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모자는 12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고 전기요금도 1년 이상 밀렸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빅데이터를 토대로 파악하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에는 빠졌습니다. 허점이 무엇인지 어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취약계층을 찾습니다.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어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전기나 수도세 같은 공과금은 밀렸는지, 건강보험료를 못 내는지, 화재 같은 사고를 당했는지 등이 기준입니다. 무려 33가지 정보를 분석합니다. 분석 대상은 450만 명. 이 가운데 17만 명의 고위험군을 추려내 시청이나 구청 등 해당 자치단체에 알려줍니다. 그런데 김 씨 모자는 이 고위험군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28만 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란 이유에서입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사장이 존재합니다. 이미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저희가 제외를 새로운 대상자를 발굴해서 제도권 안에 넣는 거니까. 단돈 1원이라도 지원받으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하지만 김 씨 모자는 매월 지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내지 못한 건강보험료만 523만 원입니다. 수도와 전기, 가스요금도 지난해 6월부터 밀려 공급이 끊겼습니다. 소득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각종 공과금이나 세금이 밀려도 지자체에 곧장 공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전산망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내역들이 보여지질 않았어요. 빅데이터에만 의존하다 보니 직접 찾아가 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결국 사회 안전망은 이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미국 하원의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인 호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의원이 바이든 정부의 북핵 문제 해법으로 동결에서 출발하는 군축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원은 중앙일보와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가 함께 주최한 온라인 포럼에서 장기 목표는 비핵화지만 현재로서는 군축 방식으로 단계적, 전략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한 법안을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만장일치로 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 사찰 의혹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내려지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그대로 확정됩니다. 오늘 새벽 4시가 지나서 이 같은 징계위 결정이 내려진 뒤 오늘 아침 윤석열 총장 측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위법한 절차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으로 곧바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발표될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는 일단 만남과 이동을 계속해서 줄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서울이 영하 11도 등 한파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주 후반에 잠시 풀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